뉴딜주의자들, 루즈벨트와 그의 보장안들, 그리고 그를 지지한 기업가들 역시 계급의식을 갖고 있었을까? 1933년과 34년의 뉴딜주의자들은 노동자의 문제는 노동자 자신에 의해서만 해결될 수 있다는 사고를 제거하려면 일자리와 식료품 꾸러미와 구호를 제공하는 조치를 신속하게 취해야 한다는 사실을 이해한 것이었을까? 노동자들의 계급의식과 마찬가지로 아마 그것은 머릿속에 품고 있는 이론이 아니라 본능적이고 현실적인 필요에서 나온 일련의 행동이었을 것이다. 노동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1934년 초에 의회에 제출된 와그너 코너리 법안을 낳은 것은 아마 그런 의식이었을 것이다. 1934년. 이 법안은 노동조합 대표자의 선출과 문제를 해결하고 고충사항을 다루기 위한 위원회의 설립을 규정했다. 이것이야말로 노동자의 문제는 노동자 자신에 의해서만 해결될 수 있다는 사고를 없애버리려는 입법이 아니었을까. 대기업들은 이 법안이 노동자 측에 너무 유리하다고 생각하고 반대했다. 루즈벨트 역시 법안에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1934년에 폭발한 일련의 노동자 투쟁은 입법의 필요성을 일깨워줬다. 1934년 여러 산업에서 150만 명의 노동자가 파업에 들어갔다. 그해 봄과 여름 서부 해안지대의 부두 노동자들은 해운 회사들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조합 지도부에서 반기를 들면서 총회를 개최해 줄서기, 당일 작업을 할 무리를 뽑는 일종의 새벽 노예시장 줄서기를 폐지하라고 요구하면서 파업에 돌입했다. 태평양 연안의 3,200km가 급속하게 마비됐다. 트럭 운전사들도 합세해 선창으로 향하는 트럭 운송을 거부했고 해운 노동자들도 파업에 참여했다. 경찰이 선창을 개방하려고 진입하자 파업 노동자들은 항대에 뭉쳐 저항했고 경찰의 총격으로 2명이 살해됐다. 파업 노동자들의 대규모 장례 행렬에는 수만 명의 지지자가 결집했다. 뒤이어 샌프란시스코에서 총파업이 소집되어 13만 명의 노동자가 일손을 놓음으로써 그 시 전체가 완전히 마비됐다. 500명의 특별경찰이 소집됐고 보병, 기관총 부대, 탱크 및 포병 부대 등 4,500명의 주 방위군이 집결했다. 로스앤젤레스 타임스의 보도를 들어보자. 샌프란시스코의 상황은 총파업이라는 표현으로는 정확하게 설명할 수 없다. 지금 그곳에서 실제로 벌어지는 사태는 정부기관을 상대로 공산당이 일으키고 주도하는 폭동이자 반란이다. 해야 할 일은 단 하나, 필요한 모든 무력을 사용해서 폭동을 진압하는 것이다. 압력은 너무나도 강했다. 군대가 모습을 드러냈다. 미국 노동연맹은 파업을 끝내라고 압력을 가했다. 부두 노동자들은 타협안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그들은 이미 총파업에 잠재력을 보여줬다. 같은 해 여름 미니애폴리스의 트럭 운전사 파업은 다른 노동자들의 지지를 받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파업 노동자들이 인간 우유와 얼음, 석탄 수송 트럭을 제외하고는 어떤 차량도 도시로 들어가지 못했다. 농민들은 자신의 생산물을 차에 싣고 와서 도시 주민들에게 직접 판매했다. 경찰이 공격을 가해 파업 노동자 2명이 살해됐다. 5만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규모 장례식이 개최됐다. 시청 앞에서는 엄청난 규모의 항의 집회와 행진이 있었다. 한 달 뒤 고용주들은 트럭 운전사들의 요구에 굴복했다. 같은 해 가을에는 가장 대규모의 파업이 벌어졌다. 남부의 섬유 노동자 32만 5천 명이 일어선 것이다. 노동자들은 공장을 나와 파업 지역을 관통하기 위해 트럭과 자동차에 탄 유격대를 조직했고 파업 보호선을 조직하고 경비원들과 전투를 치르고 공장에 진입, 기계에 동력 벨트를 풀었다. 다른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곳에서도 파업의 추진력은 노동조합 상층 지도부의 우유부단함에 맞선 기층 조합원들이었다. 뉴욕타임스는 현 상황이 보여주는 중대한 위험은 사태가 지도자들의 손에서 완전히 벗어날 것이라는 점에 있다고 언급했다. 이번에도 역시 국가기구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사우스캐롤라이나의 보안관보와 무장한 파업 파괴자들이 파업 보호선에 총격을 가해 7명을 살해했고 20명에게 부상을 입혔다. 그러나 파업은 뉴잉글랜드로 확산되고 있었다. 매사추세츠주 로엘에서는 2,500명의 섬유 노동자들이 폭동을 일으켰고 로드아일랜드주 세일즈빌에서는 5,000명의 군중이 기관총으로 무장한 주경찰에 맞서 섬유 공장을 폐쇄했다. 로드아일랜드 주 운사커트에서는 어떤 사람이 주 방위군의 총에 맞아 사망한 데 격분한 2,000명이 도심으로 밀려들어 공장을 닫아버렸다.
9월 18일에 이르자 전국 각지에서 소비노동자 1842만 1000명이 파업을 벌이고 있었다. 대규모로 체포가 이루어졌고 조직가가 구타당했으며 사망자 수는 13명으로 늘어났다. 이제 루즈벨트가 개입해 중재위원회를 설립했고 노동조합은 파업을 철회했다. 남부 농촌 지역에서도 조직화가 이루어졌다. 이것은 대부분 공산당원들이 자극한 결과였지만 늘 경제적으로 어려우면서도 대공황으로 훨씬 더 타격을 입은 소작농이나 농장 막노동자인 가난한 백인과 흑인들의 불만에 의해 자라난 것이었다. 아칸소의 흑인 및 백인 정률 소작농들을 중심으로 출발한 남부 소작농 연합이 다른 지역으로 퍼져갔다. 루즈벨트의 농업조정청은 극빈층 농민들을 돕지 않았다. 사실 농업조정청은 농민들에게 경작량을 줄이도록 장려함으로써 소작농과 정률 소작농들이 농토를 떠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다. 1935년에 이르면 680만 농민 가운데 280만 명이 소작농이었다. 정률 소작농의 평균 소득은 연간 312달러였다. 땅이라곤 한때기도 없이 이 농장 저 농장 이 지역 저 지역을 떠돌아다니는 농장 막노동자들은 1933년 당시 연간 300달러를 벌었다. 1933년. 흑인 농민들의 상황은 최악이었으며 일부는 대공황 시기에 지역에 나타나 조직할 것을 제안하기 시작한 이방인들에게 이끌렸다. 네이트 쇼는 쇼도 로전가트와 나는 비범한 대담 하나님의 위엄에서 이렇게 회상했다. 그리고 고된 시절에 이 지역에서 조합 하나가 활동을 시작해요. 정률 소작농 조합이라고요. 내 보기엔 그 이름 좋더구만. 그때 벌어지는 일이 백인이든 흑인이든 남부 사람이 변하는 거라고 내 알았지. 뭔지 몰라도 좀처럼 볼 수 없는 일이었지. 그리고는 그게 가난한 계급 사람들을 위한 조직이라는 말이 들려오더라고. 바로 내가 끼고 싶은 거였지. 그 조직의 비밀을 알아내서 조직에 관해 샅샅이 알고 싶었지. 맥슬론이라는 백인이 말하더군. 자네는 빠져있게 검둥이들이 무슨 집회를 연다고 돌아다니고 있어. 자네는 끼지 않는 게 좋아. 내 속으로 말했지. 나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당신이야말로 바보야. 다음 집회가 열리자마자 바로 가서 가입을 했어. 맥이 나를 가입시킨 셈이지. 가입하지 말라고 명령을 했거든. 이 조직의 선생들이 지역 곳곳을 돌아다니기 시작하지. 선생들은 자기들이 아는 일을 널리 알리지 못했어. 그중 하나가 흑인 친구였지.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하고 모임을 가지면서 온통 시간을 보냈지. 모임이 큰일 중에 하나였어. 우리들 집이나 뭐 그런 데서 모임을 하는데 아무도 가까이 오지 못하게 계속 살피고 망을 봤지. 이따금 작은 모임이 열리면 10대 명 정도가 왔지. 검둥이들은 겁을 먹었어. 겁을 먹었다. 이 말이 진실을 말해주지. 네이트 쇼는 빚을 갚지 못해 땅에서 쫓겨날 처지였던 한 흑인 농부에 관해 말해줬어. 보안관보가 말했지. 오늘 아침부로 버질 존스 영감의 물건을 모두 가지고 가겠어. 내가 그러지 말라고 계속 사정을 했지. 그러면 그 사람은 가족을 먹여 살릴 수가 없습니다요. 그러고 나서 네이트 쇼는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두지 않겠다고 보안관보에게 말했다. 보안관보는 더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돌아왔고 그중 한 명이 쇼에게 총을 쏘아 상처를 입히자 쇼도 맞아서 총을 쏘았다. 맞받아 총을 쏘았다. 1932년 말 쇼는 체포되어 엘라바마 감옥에서 12년을 살았다. 쇼의 이야기는 정률 소작농 조합 시절에 있었던 남부 빈민들의 기록되지 않은 위대한 드라마의 작은 단편에 불과하다. 감옥에서 석방되고 몇 년 뒤 네이트 쇼는 인종과 계급에 관한 자식의 생각을 밝혔다. 그건 손바닥 보듯 분명한 일이지. 오늘날 가난한 백인과 가난한 흑인은 같은 말 한 장 위에 올라타 있는 거야. 점점 빼는 도회지 사람들이 그 길로 내몬 거지. 인간에 대한 지배 권력은 부자들 손에 있어. 부자 계급이 안쪽에 있고 가난한 백인은 흑인들 줄에 서 있는 거란 말이오. 난 알았지. 실제로 움직이고 행동하는 게 말보다도 수천 배나 효과가 있다는 걸 말이야. 조지아주 농촌 출신의 흑인으로 10살 때부터 농부로 일하고 나중에는 버밍엄에서 제철 노동자가 된 호지아 허드슨은 1931년에 스카치버로의 소년들 사건 1931년 스카치버로의 소년들 사건 흑인 청년 9명이 백인 소녀 2명을 강간한 죄로 기소되어 전부 백인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에 의해 취약한 증거를 근거로 스카치버로의 소년들 유죄를 선고받았다에 분노했다. 그의 허드슨은 공산당에 가입했다. 1932년과 33년 허드슨은 버밍엄의 흑인 실업자들을 조직했다. 그의 회상을 들어보자. 1932년 한겨울 우리 당원들은 노스 버밍엄 3번 대로에 있는 옛 군청 청사 계단에서 대규모 실업자 집회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7천 명이 넘는 수가 모였지요. 흑인과 백인들이 말이에요. 1932년과 33년에 우리는 버밍엄의 여러 지역에 이들 실업자 구역위원회를 조직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먹을 양식이 떨어지면 우리는 잠깐 들러서 참 안 됐군요 라고 말만 하진 않아요. 이 사람을 만나는 게 우리 일이지요. 그리고 만약 그 사람이 기꺼이 같이 할 의향이 있다면 함께 일했습니다. 구역위원회들은 매주 모임을 갖고 또 정기적인 집회도 가졌습니다. 우리는 복지 문제에 관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었으며 실업자 구호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클리블랜드에서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시카고의 투쟁은 어떤지 등을 알려고 데일리 워커 공산당 기관지와 남부 노동자를 읽거나 스카츠보로 사건이 최근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모임을 계속 이어나갔고 우리가 지도적인 위치에 있었으며 사람들은 매번 우리가 색다른 무언가를 이야기해 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졌기 때문에 항상 오고 싶어 했습니다. 1934년과 35년에 수만 명의 노동자들이 엄격하게 통제되고 배타적인 미국 노동연맹 산하 노동조합들에서 뛰쳐나와 대규모 대량 생산 산업, 자동차, 고무, 전육에서 조직되기 시작했다. 미국 노동연맹은 그들을 무시할 수 없었다. 연맹은 직능별 구분 외부에 있는 이들 노동자를 산업별로, 즉 한 공장의 전체 노동자를 하나의 노동조합으로 조직하기 위해 산업별 조직위원회를 꾸렸다. 그 뒤 존 루이스가 이끄는 이 위원회는 미국 노동연맹에서 떨어져 나와 산업별 조직회의가 됐다. CIO, 산별조회의. 그러나 미국 노동연맹과 산업별 조직회의라는 노동조합 지도부를 행동으로 밀어붙인 것은 다름 아닌 기층 조합원들의 파업과 반란이었다. 제러미 브레처는 저서 파업에서 그 이야기를 들려준다. 1930년대 초반 오하이오주 에크런의 고무 노동자들은 새로운 종류의 전술, 연좌파업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노동자들은 작업장을 이탈하는 대신 공장 안에 그대로 머물렀는데 여기에는 뚜렷한 이점이 있었다. 노동자들은 파업 파괴자의 활용을 직접 봉쇄했고 노조 간부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들 스스로 상황을 직접 통제했으며 추위 속에 비를 맞으며 바깥을 배회할 필요가 없었고 작업장이나 파업 보호선에서 고립되지 않았으며 한 지붕 아래 수천 명이 모여 서로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투쟁의 공동체를 만들었던 것이다. 노동 언론인 루이스 애더믹은 초기 연좌 파업 가운데 한 곳의 상황을 이렇게 묘사했다. 노동자들은 기계나 가마, 보일러, 작업대 등의 옆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어떤 이들은 자신이 고무 생산 공정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지를 처음으로 깨달았다. 12명이 실제로 작업을 중단시킨 것이었다. 감독과 십장, 감독 조수들은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있었다.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분쟁이 타결됐으니 노동자들의 전면적인 승리였다. 연좌 파업. 비폭력 운동의 전술 가운데 하나로 시위자들이 사업장이나 공공장소에 들어가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계속 앉아있는 전술이다. 연좌파업. 이를 진압하려는 시도는 야만적으로 보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시위자들에 대한 동정을 불러일으키게 된다. 1936년 초에 그런의 파이어스톤사 고무 공장에서 트럭용 타이어를 생산하는 노동자들은 이미 식료품과 집세를 내기에도 턱없이 부족한 임금이 또다시 삭감됐음을 알게 됐다. 조합원이 몇 명 해고되자 다른 노동자들이 조업을 중단하고 작업장에 그대로 눌러앉기 시작했다. 첫날에는 제1공장 전체에서 연좌 파업을 벌였다. 이틀째에는 제2공장에서도 연좌 파업이 벌어졌고 경영자 측은 굴복했다. 그 뒤 열흘 동안 구디어사에서 연좌 파업이 벌어졌다. 법원은 대규모 파업 보호선에 대해 금지 명령을 발부했다. 노동자들은 금지 명령을 무시했고 보안관보 150명이 투입됐다. 그러나 그들은 곧 에크런 전역에서 몰려온 1만 명의 노동자와 맞닥뜨리게 됐다. 한 달 뒤 파업은 승리를 거뒀다. 연좌 파업이란 사고는 1936년 내내 확산됐다. 그해 12월에는 미시건주 플린트의 피셔바디사 제1공장에서 가장 오래 지속된 연좌 파업이 시작됐다. 형제 2명이 해고되면서 시작된 연좌 파업은 1937년 2월까지 이어졌다. 그 40일 동안 2,000명의 파업 노동자들은 공동체를 이루었다. 그건 전쟁과도 같았습니다. 라고 한 노동자는 말했다. 나와 함께 한 친구들은 다 단짝이 됐지요. 시드니
파이는 연자 파업에서 당시 벌어진 일을 묘사하고 있다. 각종 위원회가 만들어져 오락가 정보 제공, 강의, 우편 업무, 청소 등을 담당했다. 설거지 순번을 지키지 않거나 쓰레기를 버리거나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술을 반입하는 사람들을 처리하기 위한 법정이 구성됐다. 벌칙은 추가로 일을 맡기는 것이었다. 공장에서 추방하는 게 가장 큰 벌칙이었다. 길 건너 한 식당 주인은 2,000명의 노동자들을 위해 하루 3끼를 마련해줬다. 의회 운영 절차, 대중연설, 노동운동사 등에 관한 강의가 개설됐다. 미시건 대학의 대학원생들은 신문, 잡지, 편집 및 창의적 글쓰기에 관한 수업을 열었다. 법원의 금지 명령이 내려졌지만 무기를 든 노동자 5,000명이 공장을 삥 둘러싸고 있었으며 금지 명령을 집행하려는 시도는 전혀 없었다. 경찰은 최루탄으로 공격했고 노동자들은 소방호스로 맞서 싸웠다. 총격전이 벌어져 노동자 13명이 부상을 입었지만 경찰을 몰아내는 데 성공했다. 주지사는 주방위군을 소집했다. 이 무렵이면 이미 다른 제너럴 모터스 피셔바디사는 1919년에 제너럴 모터스에 의해 합병된 자회사였다. 그 공장들로 파업이 확산된 상태였다. 마침내 파업이 타결되어 6개월 기간에 협약이 체결됐는데 비록 많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그대로 남았지만 회사는 이제 개인이 아니라 노동조합과 상대해야 한다는 것을 인정했다. 1936년에서 48년에 연자 파업이 있었다. 1937년에는 477건이었다. 세인트루이스의 전력 노동자, 테네시주 펄레스키의 셔트 노동자, 콜로라도주 푸에블로의 빗자루 노동자, 코네티컷주 브리지포트의 청소부, 뉴저지의 무덤 파는 일꾼, 뉴욕 유대인 시각장애인 조합의 17명의 시각장애인 노동자, 일리노이 교도소의 죄수, 그리고 심지어 피셔바디사 연자 파업에서 복무했던 주 방위군 중대의 일원으로 급료를 받지 못해 연자 파업을 벌이게 된 30명의 사람들까지. 연자 파업은 체제에 특히 위험스러운 것이었는데 노동조합의 정규 지도부에서 통제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연자 파업. 노동조합조차 수뇌부에서 통제가 안 됐구나. 미국 노동연맹 산하 호텔, 식당 노동조합의 한 사업관리자는 이렇게 말했다. 37년 3월에는 어느 날이든 사무실에 앉아있으면 전화벨이 울리고 상대방으로부터 이런 말을 듣곤 했습니다. 전 메리 존슨입니다. 리게츠 백화점의 소다수 판매원이고요. 우리는 방금 주인을 내쫓고 열쇠를 뺏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요? 협상을 위해 회사로 급히 달려가면 그들은 이렇게 말했지요. 협약을 요구하지도 않고서 파업을 벌이는 건 무책임함의 극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당한 말씀이지요 라고 말 말고는 할 말이 없지요. 전국노동관계위원회를 설립하도록 한 1935년의 와그너 법안. 와그너 법안이 통과된 것은 노동자 소유의 직면의 체제를 안정화시키는 위함이었다. 1936년부터 38년까지의 파업 물결은 그런 필요성을 더욱 가중시켰다. 37년 전몰 장병 기념일 시카고의 리퍼블릭 철강 회사에서 벌어진 파업에 경찰이 출동, 파업 노동자들의 대규모 파업 보호선에 총격을 가해 10명을 살해했다. 부검 결과 노동자들이 달아나다가 등 뒤에서 총을 맞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것이 전몰 장병 기념일 학살이었다. 그러나 리퍼블릭 철강 회사에서 노동조합이 조직됐고 포드 자동차 회사를 비롯해 철강, 자동차, 고무, 정육, 전력 산업의 대규모 공장들에서도 노동조합이 속속 조직됐다. 한 철강 대기업이 와그너법에 대해 법원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합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정부는 주간 통상을 유지할 수 있으며 파업은 주간 통상에 해가 된다는 것이었다. 노동조합의 관점에서 보면 이 새로운 법률은 노동조합 조직화에 도움이 되는 것이었다. 정부의 관점에서는 통상의 안정성에 도움이 되는 것이었다. 고용주들은 노동조합을 원치 않았지만 그래도 더 통제 가능한 것이었다. 기층조합원들의 살쾡이 파업, 노동조합 본부의 승인 없이 기층조합원들이 벌이는 파업인 살쾡이 파업이나 공장 점거보다는 체제에 더 안정적이었던 것이다. 고용조합은 노동조합 원치 않았지만 그래도 더 노동조합이 훨씬 더 통제 가능했지. 살쾡이 파업이나 연자 파업은 통제가 불가능하니까. 1937년 봄 뉴욕타임스에 산업별 조직회 노동조합 승인받지 않은 연자 파업 벌여라는 제호의 기사가 실렸다. 기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국 임원들의 동의 없이 조업 중단을 승인할 경우 모든 조직가와 대의원을 해고할 것이라는 엄격한 명령이 발부됐다. 뉴욕타임스는 계속해서 산업별 조직회의의 원기왕성한 지도자 존 L. 루이스의 말을 인용하고 있다.
산업별 조직회의 규약은 연자 파업이나 드러눕기 파업 또는 다른 어떤 종류의 파업에 대해서도 적절히 방지하고 있습니다. 일부 당원들이 산업별 조직회의 소속 노동조합들을 조직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공산당 역시 동일한 입장을 취하는 듯 보였다. 에크런의 한 공산당 지도자는 연자 파업이 벌어진 뒤 열린 당 전략회의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이제 노동조합과 고용주 사이의 정상적인 관계를 위해 그리고 노동자 측에서 노동조합의 절차를 엄격하게 준수하도록 활용해야 합니다. 그래 1930년대 중반에 노동자의 직접 행동을 통제하기 위한 두 가지 정교한 방식이 개발됐다. 정교한 방식 두 가지. 노동자의 직접 행동 통제. 첫째는 전국 노동관계위원회를 통해 노동조합의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고충사항의 일부를 해결해줬다. 이를 통해 전국 노동관계위원회는 노동자 반란의 에너지를 조합 투표로 전환시킴으로써 완화시킬 수 있었다. 입헌 체제가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있는 에너지를 선거로 돌린 것과 마찬가지다. 선거가 정치적 갈등의 한계를 설정한 것처럼 전국 노동관계위원회는 경제적 갈등의 한계를 설정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노동자들의 조직 자체, 즉 노동조합은 심지어 산업별 조직회의처럼 전투적이고 공격적인 노동조합조차도 노동자들의 반란 에너지를 협약과 협상, 노동조합 회의 등으로 전환시키면서 거대하고 영향력 있으며 심지어 존경받는 조직을 구축하기 위해 파업을 최소화시키려고 노력했다. 이 시기의 역사는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으로 인정받거나 잘 조직되기 이전인 자생적인 봉기 기간에 가장 많은 것을 쟁취했다는 리처드 클라워드와 프랜시스 피번이 쓴 가난한 사람들의 운동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처럼 보인다. 공장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으로 조직되기 이전인 대공황기에 가장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했고 정부로부터 가장 많은 양모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 대공황 당시에 그들의 힘은 조직이 아니라 분열에 뿌리를 둔 것이었다. 피번과 클라워드는 제2차 세계대전 중인 1940년대 노동조합 조합원 수가 급격하게 증가했지만 1945년에 이르러 산업별 조직회의와 미국 노동연맹은 각각 600만이 넘는 조합원을 보유했다. 노동조합의 힘은 전보다 더 약해졌다고 그리고 파업으로 쟁취한 성과도 계속 줄어들었다고 지적했다. 전국 노동관계위원회에 임명된 위원들은 노동자 측에 동조적이지 않았고 대부분은 연자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했으며 주정부들은 파업과 파업 보선, 보이콧, 풀먼 파업의 경우처럼 노동자들이 파업 사업장에 물품을 가지고 조업하는 것을 거부함으로써 사실상 부분적이거나 전면적인 동조 파업을 벌이는 일을 말한다. 보이콧을 제한하는 법률을 통과시키고 있었다. 제2차 세계대전의 도래는 과거 1930년대 노동자 전투성을 약화시켰는데 2차 세계대전 전시경제를 통해 고임금의 새로운 일자리가 수백만 개 이상 창출됐기 때문이었다. 뉴딜은 실업자 수를 1300만에서 900만으로 줄이는 데만 성공을 거뒀다. 거의 모든 사람에게 일자리를 준 것은 다름 아닌 전쟁이었으며 전쟁은 그 밖에도 모종의 성과를 낳았다. 애국심을 고취시키고 해외의 적에 맞서 모든 계급의 단결을 조장함으로써 대기업에 대한 분노를 조직하기가 더욱 어려워진 것이다. 전쟁 기간 동안 산업별 조직회의와 미국 노동연맹은 파업을 벌이지 않겠다고 서약했다. 그럼에도 노동자들의 불만은 너무나도 컸으며 전시 통제는 물가보다도 노동자의 임금을 더 통제함을 뜻했다. 따라서 노동자들은 수많은 살쾡이 파업을 벌이지 않을 수가 없었다. 제러미 브레처는 1944년에 미국 역사상 과거의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은 파업이 벌어졌다고 말했다. 1930년대와 1940년대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미국 노동계급이 처한 딜레마를 분명하게 보여줬다. 체제는 노동자 반란에 대해 새로운 통제 방식, 법과 무력에 의한 외부의 통제만이 아니라 노동자들 자신의 조직에 의한 내부적 통제까지 통제 방식을 찾는 것으로 대응했다. 그러나 새로운 통제와 더불어 새로운 양보도 나타났다. 이런 양보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다. 사실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 아무것도 해결해주지 않았다. 그러나 이런 양보는 체제에 대한 일정한 믿음을 복구하기에 충분할 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혁신과 개선의 분위기를 창출한 데 일조했다. 주 40시간 노동을 확립하고 아동노동을 불법화한 1938년의 최저임금제는 많은 사람들을 배제하고 매우 낮은 최저임금을 설정했다. 첫 해 시간당 25센트, 그러나 분노의 날을 무디게 만들기에는 충분했다. 주택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많았지만 극히 소수에게 제공됐다.
폴 콩킨, 복지국가의 기원. 폴 콩킨은 별로 크지 않고 심지어 극도로 인색한 출발이었다고 말하고 있지만 연방정부의 보조금을 통한 주택단지와 운동장, 쥐나 해충이 없는 아파트가 허물어지기 일보 직전인 빈문가 셋집 대신 들어서는 광경은 신선한 것이었다. 테네시강 유역 개발공사는 국가적인 통제가 아닌 지방 차원의 계획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을 개발하고 값싼 전력을 제공할 수 있다는 흥미로운 가능성을 보여줬다. 사회보장법은 퇴직연금과 실업보험을 제공하고 어머니와 피부양 아동에게 주정부 기금을 줬다. 그러나 농민과 가내노동자, 노인 등은 배제했으며 의료보험은 전혀 제공하지 않았다. 콩킨의 말처럼 기존 대기업들에 대한 보장과 비교해 볼 때 사회복지법의 불충분한 혜택은 무의미할 정도였다. 뉴딜은 수천 명의 작가, 화가, 배우, 음악가들이 일할 수 있도록 연방 자금을 지원했다. 연방 극장 계획, 연방 문필가 계획, 연방 미술 계획, 공공 건물의 벽화가 그려지고 연극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노동계급 청중을 대상으로 연극이 상연됐으며 수백 종의 책자와 소책자가 집필 출판됐다. 민중들은 생애 처음으로 교향곡을 감상했다. 미국 역사상 유례가 없는 그리고 그 이후에도 다시 나타나지 않는 민중을 위한 예술의 놀라운 개화였다. 그러나 1939년에 국가가 안정되고 뉴딜 개혁의 추진력이 약화되면서 예술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들은 종식됐다.